생산과 소비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자 본색을 드러내죠. 김영삼은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을 인정하지 않죠. 군사정부의. 뭘 하나요?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키죠. 그래요. 또 어떤 일을 벌이나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일으킨 광주 사태를 굉장히 미화하죠. 그 진짜 혁명인 5.16 혁명과 12.12 혁명은 그저 뭐 군인들이 반란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격화시키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군사혁명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하게 되죠. 광주 사태는 계속 미화시키고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는 사라져야 할 지역주의 정치가 강하게, 호남에 나타난 강한 지역주의 정치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년 재생산되면서 누구 때문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일으킨 그래요. 광주 사태를 기리러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매년 찾아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 재생산되는 거예요. 원래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 거죠. 안 사라진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한국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런 게 많겠어. 그런 밀란들이 많았어요. 다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안 잊혀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광주에는 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일으킨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묘지만 있는 게 아니다.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가 일으킨 어, 그래 기념할 것도 또 많다. 대표적인 게 뭐 서재필의 뭐 기념관 이런 데 가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뭐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묘지를 찾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나 찾아가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또 제가 하는 게 있죠. 김영삼은 전두환 노태우 외에도 근대국가 수립 대표인사들을 말살시키는 시도를 했다. 민자당 내 근대국가 수립 대표인사인 박대준은 포스코회장에서 해임되었다. 그 정치적으로 이제 제거하는 거죠. 또 다른 대표인사인 박철은은 비리 사건으로 수사받으며 정치력을 상실했다. 또한 김종필과 김종필계 인사들에게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찬밥 신세가 된 김종필과 김종필계 인사들은 결국 민자당을 탈당했다. 그래요, 뭐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그 당을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로 채우겠죠.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노태우가 굉장히 판단을 잘못한 거죠. 잘못 끌어들인 거죠. 또 호남 대 비호남이라는 비상식적인 지역주의 정치를 해서 자기 이름에 오명만 남긴 셈이 되는 거죠. 구속되고 자신과 대선에서 경쟁했던 정주영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현대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하고 수사하였다. 그냥 뭐 아니든 바뀌건 다 제거하려고 하죠. 정주영도 선거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았다. 이에 정주영은 1993년 2월 전국구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주영이 창당한 통일국민당은 1994년 해산되었다. 그래요. 인적 청산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죠. 인적 청산하고 또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한 일을 격하하고 그러면서 이제 1888년에부터 이어온 근대국가 수립의 꿈은 그래요. 정치권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퓰리즘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김영삼이. (1994년 10월) 김영삼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과 만나 평시작전권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고 1994년 12월 평시작전권을 실제로 회수했다. 전시작전권과 평시작전권이 있죠. 전쟁이 안 났을 때는 평시작전권이죠. 원래 미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유엔군. 실질적으로 미군이죠. 작전권 회수는 한국의 국방을 무력화하여 적화 통일을 위하여 자주국방을 핑계로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주장하던 바였다. 작전권 회수해야 된다. 누가 주장하던 바이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은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이 주도로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을 무력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전권 회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엔군과 미군을 상대로 싸우기는 힘들잖아요.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 작전권 회수, 미군 철수 이런 거는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이 주장하는 거라는 거예요. 작전권 위임은 6.25 전쟁 때 이승만이 유엔군 사령부에 위임한 것으로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처리 안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도 그렇고 군사정부도 그렇고.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주국방 몰라서 처리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수하지 않은 이유는 미군에게 작전권을 위임함으로써 미군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일이 한국의 국방에 유리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작전권이 있으면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잖아요. 북한 역시 한국을 상대로 도발하기는 쉽지만 미군이나 유엔군을 상대로 도발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는 미군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유엔군이죠. 유엔군을 상대로 그 전쟁을 벌이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도발하기도 어렵고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요. 하여간 김영삼은 역대 대통령들이 전략적 판단을 무시하고 공산주의 세력 인사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평시작전권을 회수하였다. 일단 정시작전권 놔뒀죠. 거기까지 건드리면 또 너무 문제가 커지니까. 김영삼이 전형적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죠. 공산주의 세력 인사의 가능성도 김영삼도 상당히 크죠. 김대중뿐만이 아니라. 김영삼이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임이 확인되는 사건이다. 공산주의 세력 인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아 속내를 감춘 공산주의 세력 인사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세력 인사가 이렇게 작전권 회수 주장하는데 김영삼이 그냥 단독으로 결정했겠냐는 거예요. 작전권 회수할 때 여러 얘기를 듣겠죠. 이걸 쓰니까 이렇게 썼지만 뭐 이 정도를 당시 뭐 국방 전문가들이 모르겠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겠죠.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작전권 회수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어코 결정을 했다, 김영삼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이 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삼이 벌인 일이 있었죠. 한국에는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피는 혈관을 통해 흐르는데 피가 잘 안 통하면 육체는 병에 걸린다. 그렇죠. 정맥, 동맥을 따라 흐른다잖아요. 국토도 육체와 같아 보이지 않는 혈관과 피가 있다는 전설이 한국에는 전해진다. 뭐 풍수지리설 뭐 이런 게 한국에서는 유명하죠. 지금도. 보이지 않는 피는 민족 정기라고 불렸다. 그래요. 민족 정기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토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혈관을 누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육체 혈관을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프잖아요. 민족 정기가 제대로 흐르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한국인은 무능한 종족이 되어 잘 나갈 수 없게 되는 잘 나갈 수 없게 된다. 그래, 잘 나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한국인을 무능하게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혈관의 심장부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웠고 그 혈관에 박아놨다는 거예요. 혈관의 주요 지점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전설이 있었다.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 알겠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는 젊은이들도 많겠죠. 고수지리설은 아직도 유행하고 있으니까 예전 같지는 않지만 김영삼은 이와 같은 전설을 믿었다는 거예요. 김영삼은 1995년 김영삼은 우리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의 잔재인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것도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 정기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또한 1995년 8월 김영삼은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국토 여기저기 박혀있는 쇠말뚝을 뽑으라고 지시했다.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쇠말뚝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 여기저기 조선 총독부가 박았다는 쇠말뚝의 정체는 무엇인가? 진짜 민족 정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런 게 있고 그걸 믿고 했냐 일본 조선 총독부가. 당연히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러면 국토의 여기저기 일본 정부는 국토의 측량 및 지도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기준점으로 쇠말뚝을 땅에 박아 사용했다. 그 쇠말뚝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측량 및 지도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게 쇠말뚝이라는 거예요. 거리를 재겠죠. 쇠말뚝 박아놓고. 또 쇠말뚝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쇠말뚝은 행정구역의 경계로 사용되었고 자연히 국토의 구분 경계가 되는 산악지역이나 전략적 요지에 박혔다. 그렇죠. 쇠말뚝을 통해서 이제 구역을 정한다는 거예요. 행정구역을. 그래서 지도를 측정하고 어떤 표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쇠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 본토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러한 쇠말뚝은 한반도에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본토에도 동일하게 박혀 있다. 그 어느 지역이나 그 목적으로 쇠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한반도만 박은 게 아니라 일본 본토에도 박았다는 거예요. 행정구역으로 사용하고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쇠말뚝은 한반도에만 그렇죠. 동일하게 박혔다 했죠. 식민지식이 쇠말뚝을 박는 것을 본 조선인들은 쇠말뚝의 용도를 몰랐기 때문에 조선인들 사이에서 전설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막 쇠말뚝을 박고 있더라. 관리가 와가지고 아니면 전문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 전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김영삼의 이러한 행위에 반대하는 지식인들 또한 있었다. 대표적인 인사가 소설가로 알려진 복거일이다. 왜 그런 거 하느냐. 총독부 건물 철거하지 마라. 그 문화재다. 이러면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이 식민지를 겪었는데 식민지식이 만들어진 주요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고 그게 문화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역사적 의의가 있다 생각하고. 김영삼이 아주 그런 좀 이상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역사적 가치가 있죠. 역사적 의의가 있죠. 사실 조선 총독부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조선 총독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선이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조선 총독부가 한 일을 잘 안 가르치려 하죠. 식민지 정책을 써서 어떤 고통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혁명적 조치가 있었다 했죠. 뭐 관리들이
양반들이 수탈을 금지시키고 가난한 이들 세금 면제하고 조선 왕실 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또한 조선 총독부는 일본 패망 이후 1986년까지 뭘로 사용됐나요? 한국 중앙 정부 건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중앙청으로 사용됐죠. 그 역사적 가치는 더 큰 건물일 수밖에 없다. 식민지 시기 정부 기관으로만 사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건국 때 한국 정부 기관 건물로도 사용된 건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의의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에는 중요한 문화재라는 것이다. 그 중요한 문화재인 거죠. 건국 시 사용된 건물이라는 거예요. 정부 건물로.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은 당시 일본 정부가 동양에서 최고의 건물을 짓는다는 의지로 만든 건물로 당시 최첨단 건축 기술이 모두 동원되어 1926년 완공되었다. 그 시대 조선 총독부 건물은 일본 포함 아시아에서 최고로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다. 단순히 역사적 의의만 있냐? 어떻게 보면 역사적 의의가 있는 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화재였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낙성식에는 일본의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저런 멋있고 역사적인 건물을 파괴하다니 김명삼은 참으로 무식한 인물이고 당시 이그럴 스님은 그리 생각했다. 이그럴 스님 그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그럴 스님 봤겠죠. 지금 젊은이들은 이제 볼 기회가 이제 영영 없겠지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바라보니까 그런 거죠. 부정적인 것도 물론 있죠. 근데 긍정적인 역할도 상당히 많이 해서 뭐 이것저것 따져봤을 때 그래요. 역사적 의의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가. 한국 현대사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이 조선 총독부 건물은 한국에서 역사적 큰 의의가 있지만 일본에서도 타국에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 인식되었다. 그렇죠. 일본에서도 타국에 있는 자국의 문화재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 일은 흔한 거예요. 한국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는 중국의 지린성 지한시에 있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릉비와 같다. 광개토 대왕릉비는 중국의 영토에 있으니 중국 문화재이지만 동시에 한국의 중요한 문화재로 인식된다. 중국의 문화재죠. 광개토 대왕릉비는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 소유잖아요. 근데 한국인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국의 문화재라고도 인식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건물은. 그래요. 만일 중국 정부가 광개토 대왕릉비를 폭파시키면 어떤 반응이 한국에 있겠는가? 한국인은 뭐라 생각할까요? 광개토 대왕릉비를 파괴했어요.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웃기죠.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웃기는 일인데 그런 일을 했어요. 저 반환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구나.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중 정서가 강하게 유포되겠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광해도 대왕릉비 파괴하는 것보다 더 큰 걸 수도 있죠. 비석을 만드는 것보다 그 웅장한 동양에서 최고의 건물을 짓는 게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요. 분노한 한국인들 사이에 반중 정서가 크게 퍼질 것이다. 그렇죠. 당연히 광해도 대왕릉비를 파괴하면 반중 정서가 크게 퍼지겠죠. 공식적으로 강한 항의나 외교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일본인들 역시 분노했다. 당연히 분노했겠죠. 안 하겠어요. 그래요. 최고의 기술로 최선을 다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일본 본토 정부 건물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조선 총독부 철거를 두고 역사적 건축물의 훼손, 일본이 남긴 문화유산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반응을 보라는 거예요, 정치인.
에토 다카이. 그래요. 한일합방 당시 한국은 나라에 힘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단행된 것이었다. 일본은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 뭐 혁명적 조치를 얘기하는 거죠. 왜 파기하냐 이거죠. 역사적 의의가 있는데. 철거는 역사적 파괴. 긴 역사를 지닌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역사의 파괴. 그건 사실인 거죠. 뭐 일본인들은 그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은. 굉장히 분노한 거죠. 일본 언론.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정치적 이유로 없앤다는 비판이 주류. 그렇죠. 일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재였죠. 중국에 있는 광해도 대학릉비 이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았겠죠. 일본 정부 서로의 역사적 유산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소유지만 한국인들도 광개토 대학릉비를 자기 문화재로 생각하잖아요.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왜 문화재를 파기하느냐, 우리의 중요한. 비록 너희 소유라고 하지만. 당연히 관저 대변인 항의를 하겠죠.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거를 김영삼이 몰랐겠냐는 거예요. 그 반일 정부였다는 거예요. 군사 정부와 달리. 반일할 거야 이러면서 파괴한 거죠. 그래요. 일본 여론을 살펴보았듯이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면 일본인들은 당연히 한국 정부를 반일 정부로 인식하게 되고 반한 정서가 일본인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게 된다. 총리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조선 총독부 건물 파괴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반일 정부임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터지나요? 2년 뒤에 IMF 사태가 터진다는 거예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1980년에 GDP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아주 큰 경제적 위기가 있었죠. 그걸 떠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개인이건 기업이건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돈을 빌리면 기한이 있나요, 없나요? 니 쓰고 싶을 때까지 빌려서 그렇게 하지 않죠. 이자를 내고 만기가 있는 거죠. 만기 연장 안 해줘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해놨는데 부도가 나는 거예요. 개인이건 기업이건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가가 한국은 어떻게 산업화했나요? 돈을 빌려서 산업화를 해준 거예요. 한 거예요. 돈을 주로 어느 나라가 많이 빌려줬을까요? 일본과 미국이 빌려줬죠. 계속 많이 빌려줬는데 계속 연장을 해준 거예요. 어려울 때는 더 많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1980년대 되게 어려웠죠. 오일 쇼크 때문에. 한국이 막 GDP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고 그래도 연장을 해주고 오히려 더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IMF 사태 터질 때 어느 나라가 돈을 제일 많이 빌려주고 있었을까요? 한국에. 일본이 제일 많이 빌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연장해주고 또 추가로 빌려주고 그랬겠죠. 만약에 대출 연장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나는 거죠. 그 이유를 알아라는 거예요. 김영삼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아라는 거예요. 중단해서 IMF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GDP가 마이너스도 아니었는데 아주 낮은 것도 아니고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었는데 그렇다 해서 막 아주 뭐 그 정도까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연장 안 해줬다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연장 안 해줬다 해서 불법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장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30년 내내 연장하고 어려울 때 연장을 넘어서 오히려 더 지원해주고 있는데 왜 하필 97년 때 연장 안 해주냐는 거예요. GDP가 마이너스도 안 갔는데.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요.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면 경복궁이 잘 보인다. 그렇죠. 조선 왕실 혹은 대한제국을 개성해야 한다고 생각했나? 라는 의문이 생긴다. 아, 경복궁이 잘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좀 요즘 시대는 좀 그 이전 사람들과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역사를 막 잘 안 가르치고 날조해서 그런 거예요. 잘 보여서 뭐예요, 경복궁이. 일본 패망 이후 조선 왕실을 개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한반도에 없었다. 오히려 대부분 한국인들은 조선 왕실은 절대 안 돼.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수 없어라고 생각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 왕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 패망했을 때. 그래야 대부분 한국인들은 근대국가 수립을 원했고 일부 공산주의 국가를 원했다. 극히 일부는 공산주의 국가를 원했죠. 예전에 살펴봤죠.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1946년 10월이라 했죠. 공산주의 지지한 이들은 거의 없었죠. 선거 결과 보면. 비록 식민지를 연상하게 하긴 하지만 경복궁이 보이는 것보다는 조선 총독부가 보이는 것이 나았다는 말이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반일 감정이 강한 이승만도 조선 총독부 건물을 파괴하지 않고 중앙청 건물을 사용한 것이다. 아니, 괜히 중앙청 건물을 사용했겠냐는 거예요. 재수없다 생각하면 정부기관 사용 안 하죠. 뭐 사용할 만하니까 좀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요. 역사적 가치를 논외로 하더라도 국위 관점에서 조선 총독부 철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아니, 조선 총독부 저 건물 왜 파괴하냐는 거예요. 북한군도 파괴 안 했잖아요. 반일 해도 공산주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본과 교류하는 것이 한국에 이롭다. 그래, 국위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일본과 교류하는 것이 한국에 이롭나 이롭지 않나요? 이롭다는 거예요. 한일 수교 이후 일본의 자금과 기술 지원이 없었다면 현 시대에 발전한 한국이 있었다고 생각하나? 그때 수교 안 하고 일본의 자금과 기술을 지원 못 받았어요. 그 당시에 포항제철소도 설립하지 못했어요. 그럼 지금 한국이 있겠냐는 거예요. 발전 도중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가 되어 북한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나라가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계속 가난하게 살면서. 뭐 크게 다르겠냐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한국이 친일국가가 되어야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 그렇죠. 해양 세력 친일국가, 친미국가가 되어야지 중국, 북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잖아요. 이는 조선 후기 사정과 같다. 조선 후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일국가가 돼야지 가춘 정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 이승만이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반일 감정을 지녔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대국가 수립 인사들은 친일 인사이다. 이승만이 이제 예외적으로 반일 감정을 지녔죠. 이승만도 조선이 식민지로 본격적으로 전락되기 전에는 국익 차원에서 친일 인사였다. 이승만도 독립협회에서 활동했잖아요. 서재필이 제자였고 그때 뭐 그때의 독립은 그때는 일본의 식민지도 아니었고 그럼 뭘까요? 그때 독립협회에서 하는 활동은 그 갑신정부 인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서재필이 청과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이었다는 거예요. 실상 김영삼이 가입한 민주당의 뿌리인 한민당 역시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이 세운 정당으로 그렇죠. 실력 양성파라 했죠.
뭐 친일을 반대하지 않는 정당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친일을 반대하지 않는 정당이었다. 민주당계 정당이 이승만과 군사정부를 상대하는 가운데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이 된 것은 분명하다. 근데 어느 순간 반일이 되어 있더라. 김영삼을 봐도 반일이잖아요. 뭐 왜 그렇게 됐을까? 한민당 임시정부의 인사들과 섞이면서 정당의 성격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서로 이제 합쳐지죠. 임시정부의 인사들과 뭐 신익희건 뭐 윤보선이건 막 섞이면서 어느 순간 이제 반일 정당이 된 거예요. 독립운동가 출신들과 섞이면서. 그래요 뭐. 그렇지 않으면 한민당의 뿌리 민주당의 전통상 조선 총독부를 철거하지 않았을 것이다. 임시정부의 인사들과 섞이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요. 원래 한민당은 뭐 이렇게 뭐 반일하고 뭐 이런 정당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뿌리는. 하여간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정부의 친일 노선은 중단되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중단되었죠. 반일 감정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사들 사이에도 널리 유포된다. 아, 우리도 반일해야 되는. 유행을 많이 시켰죠, 김명삼이. 반일 유행시켰지. 광주 사태 유행시켰지. 전부 그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들이 주장하던 바들이라는 거예요. 작전권 회수도 그렇고. 김영삼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두 가지 실수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관되잖아요. 맑은 샘물에 똥을 싼 격이다. 그 사람들이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8월 근대국가 수립 대표인사로 알려진 이명박의 독도 방문 사태이다. 이 반일 행동이잖아요. 자신의 정치적 근거지인이 부산에도 반일 행각은 해롭다. 정치적 근거지인 부산,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이죠. 부산에 이롭나요, 해롭나요? 해롭다는 거예요. 부산이라는 도시는 원래 없던 도시였다. 그냥 조그마한 어촌이었죠, 몇몇 사는. 사람 몇몇 사는 어촌에 불과했다. 1870년 개항 이후 일본과 교류하면서 도시가 생겼고, 한국 수립 이후 해양 세력이 미국과 일본과 교류하면서 크게 번영했다. 어촌이 갑자기 왜 한 100년 동안 한국의 제2의 도시로 부상했냐. 처음에는 일본, 나중에 일본과 미국과 교류하면서 번성했다는 거예요. 생겨나면서. 그러면 자기의 정치 근거지인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나요? 교류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친일하면서. 해저터널 뚫으면 더 좋죠. 아니, 부산이 발전하면 한국 전체가 발전했잖아요. 산업화되면서. 부산이 발전하면 또 국가 발전과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뭐 그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긴 하죠. 뭐 마찬가지긴 한데 뭐 부산 발전도 뭐 역사적으로 큰 기여를 한 건 사실이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겠는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겠어요? 자기 정치 근거지인 일본과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요. 친일하면서 일본과의 교류를 강화해야죠. 반일하면 어떻게 하나요? 만일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해양 세력과 단절하면 부산이라는 도시는 사라질 것이다. 당연히 사라지겠죠. 교류 중단시키면. 그런 측면에서 부산이 쇠퇴한 데에는 김영삼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영삼이 그래요.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오히려 김영삼이 친일하면서 교류를 더 강화시킵시다. 해저터널 뚫읍시다. 그때 착공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일본과 한국이 교류가 더 강화되면서 한국은 더 발전했겠죠. 근데 정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반일해야 된다 이러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되면서
이제 누가 더 우월한지 경제 정책은 어느 정도 승부가 났죠. 그래서 김영삼이 그냥 부자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계승한 거예요. 근데 정치적 생각은 어떤가요? 완전히 근대국가 수립 반발 세력 인사잖아요. 그 공산주의 국가가 붕괴된 게 그때 참 다행이라는 거예요. 붕괴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경제정책 빼고는 다 일관적이잖아요. 작전권 해수, 광주 사태 미화, 근대국가 수립 세력 인상 부정. 그렇잖아요. 근대국가 수립 부정, 반일,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반일이죠. 일관되다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행동 보면.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